자, 이어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을 오늘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1945년 이전, 그다음에 이후를 구분을 하고 이후에 일본의 역사적인 어떤 큰 틀의 흐름과 함께 그다음에 미국 2차 대전 전후 시대의 흐름, 우리나라의 관계,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1990년대 현재까지 같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일본이 참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본의 번영의 어떤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된 계기가 또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였었던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뭐 이제 그 후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어떤 도움들이나 갈등 관계이긴 하지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고요. 또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의 흐름들을 잘 벤치마킹하고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대사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복지적인 대체 방법으로도 많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90년대 이후에 아까 이제 복지관계 관련 법들을 좀 정비를 해왔다라는 것들 공부를 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개념들을 좀 보면 이제 재택 서비스 중심, 그다음에 복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재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서비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재택 서비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정구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들을 다 어디서 하느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재택 서비스라는 것도 물론 집에서 찾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들을 어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 근린 지역 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집으로 봉사원이 와서 하죠. 그 다음에 저도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일본의 그 행복촌 이쪽 아래쪽 부산에서 가까운 마을에 가면 한국인이 많이 사시는 그 마을이 있고 또 그 마을도 이제 어떤 한국인 교포분들이나 2세분들이 사회복지 그 기관을 운영을 하시는 것도 방문을 해서 보고 요양의 집, 노인의 집 뭐 이런 것도 가보고 또 행복마을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시설들을 주거촌을 만들어 놓은 것도 방문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운영 시스템도 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들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모든 서비스들을 실천하고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을들을 만들고 그런 사회복지 기관들을 노인을 대상으로 하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지역사회 안에 기관들을 많이 만들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분들이 어떤 그 서비스 대상들을 구별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지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기관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기관들이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재택 서비스, 재가 서비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 요양보호법이 장기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또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택 서비스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복지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이제 정상화 개념이죠. 정상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사회적 약자분들이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정들어서 내가 익숙한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그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일본에서는 복지관계법 8개의 법을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다. 그 다음에 행정을 하는 전문가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그런 서비스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개념이 바뀌어서 사회복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클라이언트, 서비스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서비스 요보 대상자들은 당연히 내가 구민으로서의 권리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서비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한 인식들이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재택 서비스나 재가 서비스들이 당연한 거다라는 개념들을 늘어난 거죠. 그게 바로 복지 커뮤니티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사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또 베리어 프리라고 그러죠. 장애 없는 마을.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리어 프리, 장애 없는 사회. 그래서 횡단보도에 그 휠체어나 아니면 뭐 전동 휠체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턱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 경계를 만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두었죠.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데 가실 때도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경사로를 만들어서 정상인들도 가지만 뭐 비정상인들께서도 다 무리 없이 장애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경사로를 만드는 게 어려우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본인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장애가 없도록 이동이나 또 보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장애 없는 베리어 프리, 장애 없는 것들을 만들기, 또 커뮤니티 케어가 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개념들, 정상화의 개념, 베리어 프리,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안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없는 마을 뭐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정상화의 개념, 베리어 프리의 개념, 이런 복지적인 어떤 마인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걸 법제화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께서, 요보호자께서는 당연히 누리셔야 될 권리입니다. 라고 인식을 개선을 갖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 부끄럽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인식들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어떤 첫 발걸음을 내딛은 게 아닌가. 또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빨리 만들어가서 이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다라는 게 좀 부럽기도 하고요. 지금 또 저희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200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개호보험법이라고 하죠. 그 개호보험법을 도입을 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장기요양보험법과 비슷한데요.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보험을 만들어서 또 다른 보험, 4대 보험이 아닌 또 다른 보험을 통해서 전체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우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넓게 하고, 또 적은 부담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요구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00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벤치마킹하고 잘 배워서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을 해서 받아들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이렇게 해서 일본의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저희가 쭉 봤고요. 이제 일본에서의 지역사회복지의 흐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한번 보는 계기로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론화는 첫 번째, 여러분 교재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재 139페이지에 그림 5-3입니다. 지역복지의 이론화 과정과 관련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련 요소는 이렇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과 실천 방법, 그 다음에 지역 문제와 주민운동, 그 다음에 지역복지의 이념 혹은 사상, 그 다음에 제도적, 정책적인 방향이 어떠했느냐, 그 다음에 해외의 동향은 어땠느냐, 그 다음에 복지 관련 제 연구는 어떻게까지 발전해 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달라다 왔다라는 거죠. 1970년대 이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역사적 사실과 실천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COS,
자선조직협회 활동, 세틀먼트, 인보건 활동. 일본도 틀렸다, 조금 달랐다 그랬죠. 림포칸이라고 하는 활동이 따로 있었고, 민과 간이 함께하는 림포칸, 인보관 운동이 있었고, 영국처럼, 외국에서의 사례처럼 세틀먼트, 지역사회 개혁 운동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세 가지 운동들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지역사회 조직도 하고 지역 활동들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외국의 영향을 보면 이때 외국에서는 커뮤니티 조직, 또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 케어 뭐 이런 개념들이 발달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서 일본 내 사회에서 자기네 자국에 맞는 어떤 여건에 맞도록 제도들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들, 커뮤니티의 발전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화 과정을 거치는 1970년대 이전에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70년대가 되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공동화와 연대, 지역공동화와 연대, 지역이 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지역의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주민주체의 원칙들, 그 다음에 지역 붕괴가 된 지역에서 전후 복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어떤 상황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었고요. 또 인간의 주체, 인간 주체 형성의 위기를 맞아가는 시기들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일본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큰 흐름이 뭐였냐? 첫 번째,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복지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70년대에. 그 다음에 정책과 제도 지향의 지역복지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정구촌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도 세우고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점, 욕구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방면위원제도, 민생위원제도, 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로 발전돼 나오고 그 바닥에는 지역 주민운동들, 지역연대, 또 주민주체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함께 그런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사회 복지에서의 보호,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조직운동, 지역사회 케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복지 관련 제 연구에 있어서는 재택복지, 재가복지라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흐름들이 구체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탈시설화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탈시설화가 1950년대, 60년대 탈시설화에 대한 흐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70년대에는 60년대 말 70년대에는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계기가 되었죠. 그때 이제 일본도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흐름들을 개선 방향들을 복지 실천 방향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980년대로 오게 되면 지역에서 복지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발전되어 왔던 커뮤니티 지역복지론, 그 다음에 정책 제도를 만든 지역복지론에서 재택복지 영향, 재택복지할 수 있는, 재가복지할 수 있는 지역복지론으로 발전하게 되고 주민의 참여,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와 함께하는 주민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지역복지론을 이제 생각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재택복지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가복지, 재택복지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주로 나오는 개념이 지역복지의 이념 혹은 사상이 바로 정상화입니다. 탈시설화, 정상화. 그 다음에 해외의 동향도 바로 정상화의 흐름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관련 제 연구에 있어서도 재택복지, 그 다음에 단체,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1980년대
세계의 흐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사회복지의 지역사회복지의 흐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990년대 이후에서부터 쭉 좀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일본에서 발전되어 왔던 지역사회복지 흐름들이 드디어 재가복지 활동들을 전개하는, 구체적으로 전개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요. 또 지진이나 또 자원봉사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종합한, 이제 단편적인 그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자치,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자치가 의식이 높아져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포함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도나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NPO법,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NPO법을 이제 보통 하면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비정부 기구다라고 그러는데요. 일본에서 그런 비슷한 비영리 기구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자치형 지역복지론이다라고 하는 일본만의 어떤 독특한 지역사회복지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보시면 지역복지의 흐름 과정들이 처음에는 지역복지론,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복지론에다가 정책제도 지향이었다가 재가복지, 복지, 주체 형성과 참여,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자치형 지역복지론으로 1990년대에 사회복지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복지 관련 8개 법을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론화하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많은 서비스들이 당연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될 권리고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명문화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로 발전해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복지론의 흐름을 이렇게 한 번 더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요. 4개 영역에 4개 지역복지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이어지고 있는 그 지역복지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느냐, 정책제도 영역, 정책이나 아까도 보셨던 표를 좀 다시 한번 보는 거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건데요. 정책 제도, 자치지향 지역복지론이라고 해서 정책 제도 영역에 있어서 생활 문제에 대한 행정대책, 또 주민운동,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또 관련 공공정책들에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로 하는 틀의 그 복지정책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또 지역복지계획들을 입안한다.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나라에서는 시군에서 다 해당 지역 시군에서 충남에서 아니면 이렇게 해당 시군에서 지역사회보장 계획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이게 5년 아니면 3년 단위로요. 제가 정확히 5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실천해 가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또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하고 좀 더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또 차기 연도에 더 나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계획들을 세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많은 전문가 집단들을 모시죠. 뭐 교수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또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복지 계획들을 세운다라는 거고요. 행정기능을 종합하고 연대하는 것들, 네트워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제도, 자치지향의 지향복지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역복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재택복지 지향 지역복지론, 큰 틀의 두 번째 흐름인데요. 재가복지라고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재가복지란 말이 더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재가복지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의 자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하고,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복지의 흐름들,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지역사회 케어에 대해서 예, 연구하고요. 또 재택복지와 시설, 이런 것들을 사회화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의 조직의 연대를 통해서 예, 재택, 지역사회복지, 집안에 있으시면서 재가복지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들로 이러한 실천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가 주민자치 형성과 주민 참가 지향의 지역복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 참가 또는 주민 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주민의 주체 형성과 복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당사자, 주민의 조직화, 이런 실천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지 커뮤니티입니다. 네. 복지 커뮤니티라는 게 뭐죠? 지역사회가 복지의 흐름들을,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파악하고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회들, 그 다음에 그 혜택도 주민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복지를 위한 환경을 누구나 장애 없이 살 수 있고 누구나 범죄 없이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또 정상화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예방적 복지를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베리어 프리 사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활동들은 바로 복지 커뮤니티의 어떤 그 체계를 둔 활동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지역사회복지 흐름은 이렇게 네 가지 흐름, 정책, 제도, 그 다음에 재택복지를 위한 방향에서의,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위한 방향에서, 그 다음에 복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지역복지의 흐름, 이 네 가지 흐름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들을 교재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교재 144페이지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지역복지의 구조와 내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역복지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복지 활동의 영역, 서비스의 영역, 활동의 영역, 그 다음에 지역복지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서비스의 영역에 있어서는 대인 사회 서비스, 전문적인 전문직의 원조 서비스, 재택 서비스, 시설 서비스, 중간 형태의 케어 서비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 활동에 있어서는, 활동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원조 활동, 주민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이나 당사자의 활동이나 기업 시민의 활동들, 지역의 복지를 위한 활동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복지 활동의 영역으로 구별을 하고요. 지역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들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나 지역복지 활동 계획들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복지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인재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재원 확보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제도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도로, 교통, 도시 환경, 시설이나 주거 환경 등을 정비를 통해서 바로 지역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의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커뮤니티 케어를 하기 위한 활동들이 바로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지 증진이나 서비스 활동을 하고, 예방적 복지 서비스 활동들을 하고, 주민 참가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또 실제 이런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케어 매니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 사회복지 실천가들이죠. 그런 그분들 중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의료 하시는 선생님들,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선생님들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어 매니지먼트에 하는 전문가 집단들, 그 다음에 이런 그 많은 지역 조직들을 좀 조직화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요 세 가지 영역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실천들의 발전의 어떤 틀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가야죠.
이런 지역사회복지를 구성을 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낼 거냐? 하는 게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자, 첫 번째, 지역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전문직,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케어워커들, 그러니까 케어워커, 요양보 하시는 그런 어떤 선생님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케어 서비스, 케어워커,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복지를 하기 위한 일하시는 분들, 네, 사회복지사, 아니면 요양보호사, 아니면 뭐 간호사, 뭐 이런 돌봄을 주로 하는 돌봄 활동가들, 네, 돌봄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 복지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또는 여기 복지활동에 참가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또는 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당사자 역할을, 이런 지역복지활동을 주로 하시게 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복지 기반정비 영역에 있어서의 담당자는 바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회복지협회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기관 종사자들, 그런 분들이 바로 지역복지 기반을 만들고 하는 일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일본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고, 오랜 시간 그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해 오면서 그 흐름들을,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큰 세 가지 틀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나라도 많이 배워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호보험을 돈 따서 우리도 장기 노인 요양 보험을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케어를 위해서 재가 사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 나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그 요보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의 케어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서비스 영역에서, 그 다음에 활동 영역에서, 그 다음에 기반정비 영역에서 함께 저희 나라도 맞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좋은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이어졌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일본의, 물론 뭐 감정적으로는 뭐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만, 일본의 있던 사회복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영향을 좀 끼치고, 우리도 이런 좋은 것들을 배워서 현재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로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흐름들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